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현금 거래의 무서운 진실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모아둔 돈을 자녀에게 주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어르신, 이 돈은 어디서 난 건가요? 하고 묻는 겁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75세 어르신께서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결혼자금을 준비해 두셨다가 은행에 입금했는데 며칠 뒤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한동안 밤잠을 설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단지 일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민정입니다. 최근 금융거래 시스템이 엄청나게 정교해지면서 모든 고액 현금 거래가 자동으로 감시되고 분석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 분들은 예전처럼 단순히 통장에 돈을 넣거나 빼는 것조차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어떻게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현금 거래가 어떻게 감시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CTR과 의심 거래 보고 제도 STR이라는 두 가지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통해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CTR 제도는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해당 거래 내용을 자동으로 FIU에 보고합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6년에는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었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하향되어 2019년부터는 1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럼 9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겠지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TR, 즉 의심거래 보고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STR은 금액과 관계없이 은행 직원이 거래를 수상하게 여길 경우 바로 보고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900만 원을 3번에 걸쳐 입금하셨는데 그 패턴 자체가 이상하다고 판단되어 의심 거래로 보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60대 부부는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면서 준비한 돈을 현금으로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금액은 약 3천만 원. 평소에 그렇게 큰 금액을 거래하신 적이 없던 분들이었기에 은행 측에서는 의심을 품고 STR 보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한동안 곤욕을 치르셨죠. 그렇다면 어떤 행동들이 세무서의 주의를 끌게 되는 걸까요? 다음의 패턴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분할 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의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지 않고 오전에 1천만 원, 오후에 다시 1천만 원을 나눠 입금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3일에 걸쳐 매일 1천만 원씩 나눠 입출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금액은 각 건당 1천만 원 이하지만 거래의 연속성과 의도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은 이건 단순한 입출금이 아니라 보고 기준을 피하기 위한 분할 의도라고 판단하게 되고 곧바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반복하거나 특정 시기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업자, 프리랜서, 중고차 매매업자, 부동산 중개인 등 현금 흐름이 많은 업종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은 한 번에 1천만 원 초과이지만 감시자는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거래 흐름 전체를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소득 수준과 맞지 않는
고액의 현금 입출금은 세무당국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매달 200만 원 정도의 급여나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1,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평소와는 매우 다른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를 비정상적 거래로 분류하고 FI 유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 ST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은 다시 국세청, 지방세청 등 세무당국에 전달될 수 있고 추후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본인 계좌에 입금한 상황이라면 부모가 자금 출처에 대해 소득 증빙을 못하거나 자녀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년 내 5천만 원 이상을 초과한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거래도 패턴만 이상하면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굳이 탈세를 하려는 게 아니어도 자금 흐름이 소득 수준과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설명이 안 되는 고액 현금이 오간다면 세무서에서는 이 돈은 어디서 왔는가? 소득으로 잡혀야 할 돈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금으로 고액의 입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사전에 문서나 계좌 흐름 등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억울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셋째,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고액 현금 거래는 매우 높은 확률로 FI 유금융정보분석원이 감시망에 포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지난 10년 동안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이 대부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고 현금 입금도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2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하게 되면 이는 금융기관 시스템상 자동으로 이상 거래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FIU의 의심거래보고 STR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거래 금액 자체뿐 아니라 거래 패턴의 변화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수년간 일정한 소액 거래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액의 현금 입출금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서는 이를 단순한 고액 거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의 급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이 현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속받은 자금을 예금했다면 상속세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합당한 근거 없이 입금만 된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탈루소득 혹은 변칙증여, 은닉자산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단순 조사를 넘어 조세 범칙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평소 금융거래 흐름과 현저히 다른 고액 거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거래에 대한 출처와 용도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넷째, 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은행 직원의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 돈 어디에 쓰시나요? 라는 질문에 그냥 필요해서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STR 보고 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확인 전화일 수도 있고 몇 가지 자료만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잘못 대응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무조건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세무 공무원들은 이미 일정 부분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면 신뢰를 잃고 더 깊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 정보 없이 무작정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례로 한 70대 어르신은 자녀가 생활비로 준 돈을 통장에 입금한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자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는데 사실 증여세 공제한도 내 금액이라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것. 세무서에서 요청한 것 외에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새로운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거래 내역만 확인하려던 조사관이 부동산 투자 내역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또 다른 이슈로 확대될 수 있죠. 네 번째,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금은 법률과 기준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임의로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 대비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그 어떤 상황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 메모를 남겨두세요. 어떤 돈을 입금했는지, 왜 입금했는지를 간단히 수기로 기록하거나 통장 메모란에 남겨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퇴직금 중 일부 입금이라든가 자녀 유학비 준비 자금 이런 식으로요. 둘째, 증빙 서류를 보관하세요. 퇴직금이라면 퇴직금 명세서, 유산이라면 상속 관련 서류, 용돈이라면 자녀와의 메시지 내역이나 입금 증명 자료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활용하세요.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계좌이체를 하고 메모에 생활비나 교육비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만약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주고받아야 한다면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활용하세요. 사전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매우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 제도는 세무상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이 서면으로 정식 답변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향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내 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현금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사전에 준비하고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세무조사도 세금 폭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께 이 영상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